안녕하세요. 유희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26년 차 행사의 달인이라고 하는데요. 초지일관 한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인생은 파도를 넘듯 고비와 또 평온을 교차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SK 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조지연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년 차 직장인이자 7년 차 회사 대표 그리고 17년 차 워킹맘인 조지연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대표, 엄마 이러한 키워드들은 어찌 보면 평범하게 들리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커다란 파고를 만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평범한 하루가 올 거라는 믿음,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흔히 이벤트, 행사라는 일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실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보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한 무대, 조명, 가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요. 그 자동차 하나의 신차 발표회를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특장점을 이해하고 직접 타보기도 하고요. 공장에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타게 될 타겟층들, 그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지 이러한 시장도 조사를 하죠.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키워드를 가지고요. 저희가 컨셉을 만듭니다. 그 컨셉을 만들고 나서 그 컨셉에 따라서 장치 장식물을 디자인할 키비주얼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 자동차에 맞는 모델을 섭외하고 또 여러 가지 소품들 구매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행사 중에서 조금 기억나는 행사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참석하시는 행사였고요. 기업의 임직원들과 가족분들을 초대해서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의 담당자분들은 12분 정도 되셨고 저희 직원들은 8명이었습니다. 그 20명이서 한 달 반 동안 거의 3시 이전엔 집을 갔던 기억이 없습니다. 12분께서 매일매일 메일을 보내시죠. 한 분이 10개가 넘는 메일, 하루에 수백 통의 메일이 옵니다.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수정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메일을 접수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견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만 5천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한 2만 5천 가지의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 늘 새로운 과정들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과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참가자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성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야근하고 매일 철야하고 밤샘 작업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행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저한테는 어떤 성취감과 긴장감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한 26년 동안 열심히 하루하루 버텨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릴 때 꿈은 이벤트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꿈이 가수였던 적도 있었었고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저는 조 선생님 댁 막내딸로 불리우는 아이였습니다. 산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모두 원주에서 자라왔고요. 그래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의 기억은 모두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엄하셨고요. 선생님이셨습니다. 30여 년 넘게 체육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으셨는데요. 너무너무 엄하셨지만 반면에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월 17일이 아버지 급여일이셨어요. 그러면 집으로 전화를 하시죠. 그럼 저희 엄마와 저희 사남매가 옷을 입고 기다립니다. 그럼 나와라. 그러면 아빠 회사 근처에 있는 중국집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맛있었던 음식인 짜장면을 먹으면서 매월 17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17일 하면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짜장면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에 아빠와 1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요. 아버지는 3학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시고 나면 항상 학교 주변을 쓸고 닦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이신지 학교 아저씨인지 모르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 발령을 받게 되시면 그 승진을 하실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저희 가족 곁에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방 발령 받지 않고 저희 가족들과 늘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평교사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개방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옷가게도 하셨었고요. 인삼도 납품하시고 이런 일들 많이 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지런하고 조금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고요. 어머님의 영향으로 조금 독립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초등학교가 뛰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이면 아버님께서 저희 온 가족을 6시에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서 초등학교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도착하면 거기서 1시간 정도 국민체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을 하고 다시 집으로 온 가족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선 다시 집안 대청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싫었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좀 부지런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아버님 영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학교가 되고 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카피라이터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선망하는 직종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일을 좋아했었는데 작가가 될 소양은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아주 명쾌한 글귀 하나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카피를 쓰는 그런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울에 있는 관고연구원이라는 학원에 등록할 수 있었고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수업을 몰아듣고요. 수요일 날 오전에 수업 듣고 서울로 가서 광고 수업 듣고 다시 원주로 내려오고 다음 날 또 수업 듣고 광고 수업 듣고 다시 원주로 내려오고 그런 일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50여 군데 이력서를 냈었는데요. 정말로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방대학 출신이기도 했고 또 스펙이 부족했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력서를 또 열심히 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인천에 있는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광고 대행사가 아니었고요. 그때 한창 선거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캐치프레이즈를 쓸 카피라이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뽑았던 거였는데 이왕 들어갔으니 한번 1년만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컨셉을 잡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동인천에 살았었는데요. 동인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왕복 5시간을 출퇴근을 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온 적도 많고요. 밤샘이 낫겠다 싶어서 밤을 샌 적도 많고요. 그렇게 수년간 진행을 해오다 어떠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사원일 때였고요. 그때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로보라는 해외 아티스트 공연을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내였고 소품 담당이었습니다. 그때 앉으신 연출석에서 연출 감독님이 테크니컬 리허설을 하는데요. 그 우퍼 스피커라고 스피커의 일종인데 거기서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꽁꽁 울려대는 그 커다란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도 이 일이 재밌구나.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게 되겠구나. 내가 저 큰 무대에 연출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직진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길은 없다.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서도 굉장히 열심히 썼고요. 저희가 보통 그 업무의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습니다. 뭐 야근과 주말 근무 처리하는 아주 기본이었고 12월 31일 날 종무식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1월 1일 날 출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거나 뭐 지방을 내려가거나 하는데 사무실로 혼자 출근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서 못 쓰는 기획서를 써보기도 하고요. 선배님들께서 쓰신 기획서를 따라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젊음의 열정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30대 때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만났던 분과 회사 CC로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30대 때도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제가 첫 아이 만삭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연출을 보게 되었었는데 담배 회사의 신제품 발표회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행사 당일까지도 담배를 직접 피우면서 행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무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연출을 하려고 연출석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참가한 영업사원분들께 신제품인 담배를 각 2갑씩 올려놓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내내 이 제품에 대한 특징, 어떻게 하면 어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미 무주까지 내려갔고요. 연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 동안 한 담배 냄새, 천여갑 냄새를 맡아가면서 행사 연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이 6살 때, 둘째 아이 2살일 때 저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해야 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회사가 공교롭게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원대한 꿈을 품고 창업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두 아이와 또 미래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보통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과 거래를 해야 되는 B2B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대표 혼자서 기업을 상대로 혹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기 전까지 한 대표님과 한 15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기존 거래처 일을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제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도저히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저를 따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빈몸으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첫 해, 둘째 해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업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기존 거래처가 소개해준 새로운 거래처, 그리고 선후배님들이 소개해주신 거래처를 통해서 큰 2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대행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브랜드는 그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2개 브랜드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조금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급여를 밀릴 수도 없고, 직원들 앞에서는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서 우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창업하기 전에 한 20년 동안 번 돈을요, 창업 첫 해에 다 잃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버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일일수록 조금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객사들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더 많은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어서 지금 7년 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심리적으로 조금 힘이 들 때면 일찍 퇴근을 합니다. 일찍 퇴근을 해서 아이들과 맛있는 거 먹고요.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친구 얘기도 하고요. 연예인 얘기도 하고요. TV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힘을 받아서 다시 출근을 하죠. 그리고 어릴 적 같이 일했던 동기들도 저한테 굉장히 큰 힐링 포인트입니다. 우리 그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었잖아.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힐링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릴 때 만났던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직원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음으로 셋업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요즘도 버텨가는 하루하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도 위기 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업인데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첫 해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미리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이벤트를 병행하면서 조금 사업 범위도 넓혀가고 있고요. 또 아주 창업 초기에 겪었던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버텨내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규모도 작고 성장 중인 회사지만 이제 곧 창업 7년 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사람의 힘이 큽니다.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고 있고요. 광고주를 위해서 혹은 고객사를 위해서 훌륭하게 퀄리티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번 협력사와 일을 하게 되면 보통은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함께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힘들 때 그리고 작은 일일수록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협력사 대표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근거리에 저희 오빠 내외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철야를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면 오빠나 올케 언니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에 오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데리고 가서 잠을 재웁니다. 저 대신 씻기고 먹이고 재우면서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주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힐링 포인트는 2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일이 매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이 되면 큰아이가 둘째 아이 손을 잡고 분리수거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깔끔히 분리수거를 하고요. 큰아이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또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둘째 아이는 저희 집 빨래 담당입니다. 제가 빨래를 돌리면 열심히 개고 열심히 널고 그런 각각의 담당이 되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이 저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상담가입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조금 우울하거나 하면 특히 둘째와 많은 상담을 하는데요. 둘째 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늘어놓습니다. 그럼 둘째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 누가 엄마 그렇게 괴롭혀? 데리고 와. 다 때려줄게. 그러면 저는 그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저는 내년이면 쉰이라는 나이가 됩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요. 적지도 않은 나이죠. 쉰 이후의 제 삶은 원대한 꿈이나 창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작고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간단하게 반주 한잔 하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지인분들과 소액 화투를 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편안하게 나이 먹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달달한 열매를 따주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 같은 엄마이고 싶고요. 직원들이나 동료에게는 일을 함께 나눠가는 그런 함께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일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고 제가 직접 도전하는, 발견하는 기획자가 저희의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전에는 아이들을 꼬셔서 노래방을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보통 가면 1시간 부르고 나서 노래방 주인분께서 한 2번 정도 더 서비스를 주시는데요. 조금 더 나이 먹어도 아이들과 혹은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들과 함께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이 저희의 소소한 낙입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끝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았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께서 한참을 들으시더니 나지막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연아, 엄마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인생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다더라. 그 선택이 조금 더 너한테 편안한 길이면 선택해라. 엄마는 괜찮다. 이미 결심을 쓰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엄마의 그 한 말씀이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 결정 이후에 저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있고요. 보고 싶은 거 보고 있고요. 가고 싶은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회사를 운영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야근하는 것, 주말 근무하는 것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부모님이 하셨던 생활들을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주문을 겁니다. 괜찮아. 버텨낼 수 있어. 다 지나가. 주문을 걸듯이 그런 얘기들을 마음속에 되뇌어 보이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편안하게 보내고들 계신가요? 행복이란 게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먼 데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2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일 핑계로 전혀 멀리 놀러를 못 갔었는데 2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갔었고
그 유람선을 샀었는데요. 그 유람선 뱃머리에서 두 아이들은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고요. 저는 그 뒤에서 그 두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이 별게 아니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평안하게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네, 이상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행복의 주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언어로 행복의 주문을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지혜의 기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